네, 오늘 낭독할 책은 40에 읽는 삼국지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고요. 지은이 고혜성, 25살에 간판 제작 일을 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똑바로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개그맨의 꿈을 이루기 위해 7년 동안 도전을 하였고 32살에 특채 개그맨이 되어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였습니다. 34살 자신감 대통령을 출간하고 동기부여 강사로 지금까지 13년 동안 2,000회 이상의 강연을 했습니다. 네, 개그맨이시죠? 이분. 고혜성 전 개그맨. 지금은 동기부여 강사, 또 이제 작가이신 분인데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출판사 증정으로 책 낭독합니다. 40에 읽는 삼국지 일단은 그 목차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법이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면 가능한 것부터 하라.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태양을 향해 쏘고 달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 삼국지 주요 인물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책에 잘 적혀 있거든요. 유비, 한나라의 경제의 아들 중산 정왕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어린 시절 천자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었으며 백성들을 내 몸처럼 보살피려 노력하였다. 대의명분을 중시하였으며 권위의식이 없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의를 바탕으로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조조, 젊은 시절 의협심이 강해 많은 장수들과 모사들이 모여들었다. 출신 직책보다 능력을 우선시하였으며 항복한 적장도 버선발로 뛰어나가 예의를 갖추고 받아들였다. 관우, 젊은 시절 유비를 형님으로 모시며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의리의 화신, 말수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남자다운 기상을 지녔다. 장비, 단순한 성격에 술을 매우 좋아했다. 어린아이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였고 예의가 없었지만 유비의 가르침으로 온순해진다. 제갈공명, 유비가 삼고출하를 하여 얻은 천재적인 지략가이다. 어려서부터 병법을 비롯하여 많은 책을 읽어 방 안에서도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여포, 삼국지 최강의 무장으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와 홀로 싸워도 지지 않는다. 싸움은 능하지만 사랑에는 약한 무장이다. 동탁, 천자를 구한다는 거짓된 명분으로 낙양의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들어가 천자를 겁박하고 조정을 마음대로 어지럽혔다. 원소, 4세 50 명문 집안의 후예라는 자만으로 출신이 낮은 자들을 업신여긴다. 손권,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적벽에서 물리친 수성의 달인이다. 어린 시절부터 매우 총명하였다. 사마의, 위나라의 천재적인 지략가 겸 정치가이다. 권모술수에 능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네, 첫 번째 장부터 제가 낭독을 해볼게요.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유비, 2번의 수고로움으로 큰 뜻을 얻는다. 유비는 어린 시절 집안 어른 유원기의 도움으로 당대 석학인 스승 노식에게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부름을 받은 노식은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유비는 떠나는 스승에게 더 이상 배우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자신의 깨달음이 적은 것을 걱정스러워했다. 노식은 17의 어린 제자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의 동문이자 대학자인 정현 선생에게 추천하는 글을 써주게 되었고 유비는 그날로 바로 정현 선생이 계신 곳을 찾아 말을 타고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작은 골 갈림길 옆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말에서 내렸다. 구름아, 오랫동안 달리게 해서 미안하다. 여기서 푹 쉬었다 가자꾸나. 유비의 말 구름이는 멋진 흰색 털을 가진 백마다. 집안 어른 유원기 아저씨께서 1년 전 생일날 주신 말이다. 너무나 고마운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야,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거라 믿는다. 크게 될 사람은 귀한 말을 타야 한다.
이 백마를 타고 중원을 마음껏 달리거라. 유언기 아저씨는 어린 시절 유비가 동네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유비는 늘 대장을 하며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난 커서 반드시 깃털이 장식된 천자의 수레를 탈 거야. 원기 아저씨는 그런 유비의 큰 꿈을 들으며 매우 흡족해하였고 자신의 아들보다 더 마음에 들어했다. 큰 소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앉았다 일어선 유비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믿어주신 만큼 반드시 큰 사람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 달리려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자신을 부른다. 귀 큰 놈아, 귀 큰 어린 놈아, 잠깐 나 좀 보자. 거기 좀 섞어라.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 긴 수염을 한 노인이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로 유비를 가리키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였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어린 놈아, 내 놈의 말을 타야겠다.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 내 집까지 데려다 다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큰 소리로 자신을 나무라면서 어린 놈이라 무시하는 소리에 귀가 거슬렸지만 노인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자 뭔가 있는 분이라 여겨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어르신 꽉 잡으세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 길로 쭉 가. 말 없으면 직진이다 이 녀석아. 유비는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오던 길에서 반대로 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고 노인이 사는 집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드리고 떠나려는데 귀 큰 놈아 거기 섞어라 이리 와봐. 아니 어르신 왜 또 그러십니까? 내 지팡이가 없어졌어. 내 놈 때문에 아까 말을 타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유비는 빨리 정연 선생을 찾아뵈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노인을 도와드리고 싶었다. 어르신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이놈아 날 다시 태워 같이 가자. 내가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빨리 태워라. 내가 가서 가져와야 돼. 유비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노인이 야속했지만 그런 마음도 이해하여 다시 노인을 말에 태우고 처음 만났던 큰 소나무까지 가서 지팡이를 찾아 노인의 집에 모셔다 드렸다. 전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말을 달려 떠나려 하는데 노인이 다시 큰 목소리로 말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비라고 합니다. 어허, 만 가지 상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상이 제일 귀중한 것인데 참 좋은 상이로구나. 그런데 너는 어째서 두 번째로 나를 집에 데려다 줄 생각을 했느냐? 유비는 그때서야 노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두 눈에서 심상치 않은 빛을 알아보았다. 어르신, 제가 두 번째로 도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첫 번째의 수고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도와드리면 저의 수고로움이 2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허, 이놈 봐라. 예산 놈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있다니 무서운 아이로구나. 노인은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유비를 천천히 살피더니 다시 물었다. 내가 그걸 사용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 자신도 그걸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허, 내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겠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유비는 노인의 묘한 가운에 이끌려 정연 선생을 찾아간다는 생각도 있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따라갔다. 노인을 따라 한참을 산으로 들어가던 중 큰 고목나무 앞에 이르렀다. 노인은 고목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유비에게 말을 건네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큰 가르침은 이 고목이 몸으로 다하고 있다. 내 마음의 귀로 잘 들어보거라. 그 말에 유비는 나무를 천천히 위에서부터 보면서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곁에 있던 노인에게 물어보려고 돌아섰는데 노인은 갑자기 사라졌다.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크신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십시오. 저 산 멀리서 메아리처럼 큰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저 상산의 나무꾼 늙은이로 기억해다오. 유비는 노인의 말을 새겨듣고 다시 한참 동안 고목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무언가를 얻었다는 듯 자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대한 포부를 다시 한번 고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공부를 하여 도탄에 빠진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고목나무 아래에서 새롭게 자라는 가지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고향에서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길로 더 이상의 배움은 무의미하다고 여겨 정연 선생을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당시 육아의 가르침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궁궐 안에는 간신들이 득실거렸고 벼슬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나 다름없었다. 유비는 썩어가는 한시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육아의 가르침보다는 현실적으로 힘을 기르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비를 시험했던 노인은 훗날 유비에게 있어서 관우 장비 다음으로 큰 힘을 보탰던 장수인 조자룡을 보내주기도 한다. 유비는 두 번째 수고로움으로 인해 인생의 큰 방향을 잡게 되었고 큰 장수까지 얻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도 한 번쯤은 유비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다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쉽게 되지 않는다. 유비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이 일화만 보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선행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해야 한다.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안 하니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동안 선행을 받았던 사람에게서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선행은 하면 할수록 곱절로 늘어나게 된다. 가장 좋은 선행은 유비처럼 자신이 선행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하지만 도움을 준 것은 잊어야 한다. 내가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늘 상대방에게 그것을 빌미로 무언가를 다시 얻어내려고 하고 기대하게 되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주지 않았을 때는 원망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내가 선행을 한 것을 일부러 알릴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은 선행으로 끝나야 선행이 된다. 나의 선행을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유비처럼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 상산의 노인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큰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유비처럼 두 번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고 자신의 수고로움을 잊어버리자. 네, 오늘은 40에 읽는 삼국지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